자, 프린트 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높임법.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높임법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 기준.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또 재료면에서는 어휘적 높임, 문법적 높임. 그러니까 그 예문으로 보면 선생님께서 연구실에 계시다. 이게 계시다에 밑줄을 쳤는데요. 재료면에서는 계시다가 계다의 시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라 계시다라는 말 자체가 높임말로 굳어진 거죠. 굳어진 어휘이기 때문에 재료면에서는 어휘적 높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직접 간접 이런 점에서는 이 계시다라는 단어 자체가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 즉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바로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한 단계 높임, 직접 높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뭐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진지, 재료면에서는 어휘죠. 그런데 이건 밥이라는 사물을 높여서 진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 밥이라는 사물을 높이는 것이니까 밥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높이는, 그래서 두 단계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높임이라는 기준과 간접 높임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준으로 어휘적 높임, 문법적 높임. 문법적 높임에서는 할아버지께서처럼 조사, 그리고 따님이 있으시다 할 때 시, 선어말 어미, 이렇게 조사나 어미, 문법적 요소를 이용해서 높임을 표시한다 해서 문법적 높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체, 객체, 상대, 기본적으로 다 점검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칭어를 중시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 또는 뭐 형님. 자, 이렇게 호칭어가 나온다면 이 한마디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 문제에 이 호칭어가 없는 문장만 들어온 이런 형태의 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야 하는,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맞는 것들과 틀린 것에서 명확히 틀린 걸 답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는 탄력적으로 봐야 할 경우에 문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와 청자가 누구냐, 어떤 관계냐, 어떤 상황, 어떤 장면인가, 그에 따라서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는. 근데 시험 문제에선 틀린 걸 고르라고 해서 분명하게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답으로 고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맞는 쪽으로 인정을 하는. 그러나 이 예문이 다른 시험 문제에 사용될 때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맞는 쪽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 문장만 따로 떼었을 때는 다른 문제에 다른 선택지와 배열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틀린 것으로 설명돼야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문장 통째로 암기하는 이런 방법은 좋은 학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예문 앞에 호칭어 넣어서 형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셨습니다 할 때 드리다는 객체를 높이는 말, 어휘적 높임이니까 객체 높임 말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객체, 스스로의 작용이 미치는, 스스로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 이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이셨습니다에서 시, 이거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것이고 주체, 아버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였으니까 높임 법이죠. 그래서 전체 제목은 높임의 표현이라 해야 되겠고, 이 높임의 표현 안에 어휘를 사용하는 것과 문법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에 높임말,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높임법, 이렇게 용어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또 언어라는 것은 세력을 얻으면 그것이 전체를 대신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수사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제휴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유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임법을 협의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높임말 뺀 문법적 높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개념, 이 높임의 표현이라는 전체 개념으로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예문 돌아가서 들이셨습니다에서 마지막 습니다. 이거는 어마로미를 통해서 높인 것이니까 역시 높임법, 문법적 높임이죠. 그리고 이것은 청자를 높이는,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그럼 그 음영 박스 밑으로 내려가서 세 줄짜리 예문 보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전에 보았던 형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리셨습니다. 이 문장을 바꿔본 경우에요. 그래서 호칭을 동생아라고 바꾸면 말 듣는 상대방이 동생으로 바뀝니다. 그럼 화살표 따라가서 청자가 바뀌었으니까 청자가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바뀌었으니까 해당된 부분 따라가면 습니다. 어마로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들이시었다 이렇게 끝맺음 해도 되는 것이고, 다음 형님, 호칭어를 다시 형님으로 잡고 이번엔 주어를 바꾸는 거죠. 아버지 대신에 형님, 동생이 할머니께 용돈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장이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주어에서 화살표 따라가면은 어때요? 선어마로미에 닿죠. 선어마로미를 높이지 않도록 시를 빼면 되는 거죠. 용돈을 드렸습니다. 다음 형님,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이번에는 객체를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동생 이렇게 객체가 높이지 않아둘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화살표 따라가서 객체로부터 따라가서 어디예요? 바로 용언의 어간 자리에 쓰인 어휘 드리다라는 높임말을 빼면 되죠.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호칭어를 바꿔보면서 상대를 바꿔보고 또 주어를 바꿔보고 또 객체를 바꿔보고 그랬을 때 서술어 자리는 해당된 부분 무엇을 바꿔야 올바른 높임이 호응되는가? 자, 이렇게 연습해 주고요. 다음 주체 높임의 두 예문 보겠습니다. 철수야, 너 선생님이 오시랜다. 자, 이 부분은 괄호 안에 풀어놓은 것처럼 오시랜다, 오시라고 말씀한다. 오다와 말씀하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풀어놓고 그 다음 오시랜다라고 하면 오다 뒤에 시가 붙은 이런 위치니까 그럼 오다의 주체가 누굴까를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은 앞에 철수야 너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철수가 오다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철수야라고 낮추어 호칭한 것으로 보아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이다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 뒤에 시가 붙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시 위치를 바꿔서 앞에는 오라 그리고 말씀하다 뒤에 시를 붙이는 그 축약형은 오라신다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철수야 너 선생님이 오라신다. 이것을 오른쪽에 O 또는 X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으로 철수야 너 선생님이 오라신다 라고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일단은 그 철수야 라고 호칭했으니까 상대방은 높이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오다 뒤에 시가 붙을 이유가 없는,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너 선생님이 라고 할 때 이 여기다 밑줄 치고 이 부분을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OX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오라신다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뒤에 깨소를 써야 하는가?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이 철수의 친구인 같은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문장 속에 언급된 선생님의 동료 교사일 수도 있죠. 그럼 동료 교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말 듣는 상대방이 학생이니까 그 학생의 뭐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해 존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하고 동료이기 때문에 높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이 동료 교사일 수도 있다는 점을 또 고려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객체 높임. 과장님 바쁘시죠? 오늘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저 좀 뵙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 좀 뵙고. 이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리고 문장 속에 언급되는 인물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떤 단어가 누구에 대해 쓰이는 것인지 성분 간의 호응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따져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방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겠다는 의식이 너무 과한 나머지 저 좀 뵙고 그럼 뵙다를 분석해 보면 뭐가 돼요? 과장님께서 저를 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이런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뒤엉키고 올바르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높임법 같은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말도 똑바르게 못하는 사람이 일이라고 제대로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 다듬어서 인사 잘하는 것으로 좋은 점수 따는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죠.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높임말을 반듯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점도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채용 시험에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이 된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객체 높임에서 살펴볼 부분 예문 하나 살펴봤습니다. 뒷면 넘어가 볼까요? 11쪽. 자, 이번엔 간접 높임. 스님께서는 전철역이 머셔서 불편하시겠습니다. 자, 이 간접 높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짜임새, 문법적 질서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아닌 그런 경우에는 예문에 따라 똑같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문은 익숙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쉽게 판단하는 데 비해서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 예문이 아닌 생소한 예문이 나오면 구조적으로 따져보지 못하고 어감상 뭔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철역이 모셔서 교정선생님의 말씀이 계시다 틀리고 말씀이 있으시다 맞고 문법적인 높임이니까 맞다. 이건 잘 알잖아요. 친숙한 부분인데 전철역이 모셔서 왜 전철역에 대해서 시를 쓰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높임이죠. 멀다에 시를 쓴, 즉 문법적인 높임을 사용한 것이고 전철역이 멀다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서술절이라고 보면 여기서 멀다에 시를 붙여 머셔서라고 쓴 이유는 문장 전체 주어인 선생님 때문이다. 선생님과 관련된 사물, 선생님과 관련된 신체의 일부, 눈이 밝으셔서처럼 그런 것처럼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지역 이런 점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보아 높임을 쓰는 거죠. 물론 전철역이라는 그 공간은 선생님하고 꼭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이런 정도라면 시를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문법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이가 상대방을 예사 높임으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아주 높임으로 표현하는가라는 그 의도의 차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선생님 외투가 무겁죠. 자, 이 예문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아마 상대적으로 틀린 것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경우로 출제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거 하나 고르기에서 틀린 거 3개 중 하나로 끼어 있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앞에가 선생님이니까 외투가 무겁죠가 아니라 무거우시죠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겠죠.
자,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외투가 선생님이 입고 있는 외투,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는 무게감. 그렇다면 당연히 시를 써야 되는 거죠. 선생님, 외투가 무거우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다른 상황에서 외투를 이렇게 종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들고 그 무게를 재고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내가 들고 내가 무게를 재는 이 상황에 이 외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 입고 있는 그런 외투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보세요. 절 눈금 보세요. 외투 무겁죠?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필요한 것이고, 문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문장보다 더 큰 화자와 청자가 있는 이야기, 이걸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무게를 내는 장면, 이런 것처럼 장면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으면 완전한 판단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대성을 좀 고려하자, 그런 것들이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맨 마지막 박스. 할머니는 눈이 아프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손자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라면 할머니께서는 눈이 아프시다, 이렇게 말해야 옳겠죠.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동료 할머니가 말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도 할머니고 문장 속의 주인공도 할머니고 그 할머니 눈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 또 화자와 청자의 관계, 장면, 시간,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온전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고려 들어가시고,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 안에서는 좀 상대성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익혀둘 일입니다. 자, 그렇게 1단락 짚고 12쪽 넘어가서 어법과 비문 살펴봅니다. 많은 예문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뼈대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어법과 비문에서 제일 먼저 논리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과거의 어법과 비문의 판단 기준은 문법이었어요. 문법이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OX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범주가 좀 더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판단하는 그것 이상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장문의 원리. 장문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문장. 좋은 문장이니까 어때요? 정도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셋, 둘, 하나, X. 이런 정도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문편에서 예문으로 삼았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자, 이런 뜻이고요. 다음 자료면에서는 어휘를 재료로 하는 이런 영역과 문장을 재료로 하는 이런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죠. 어휘를 재료로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 기본 연습해봤던 이런 그림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차이가 커서 구별이 아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그래서 햇빛, 햇볕, 광선과 열기. 그런데 의미 차가 크지 않아서 조금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로서 나누다, 노느다. 그러니까 나누어 먹다, 활용형으로 보면 나누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여기는 노나가 되죠. 이런 경우와 또 하나 더 했던 것으로 요 선이 여기 가깝다는 것은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의미가 아주 밀접해 보인다. 시각적으로 잘 구별이 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부러지게 이런 정도의 좀 막연한 느낌 이런 것들로 안달복달 하지 말고 괄호 이렇게 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단어를 쓰느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쓰임의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렇게 겹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분간되지 않고 이렇게 뒤섞여 쓰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나뉘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좀 구별해서 쓸 줄 아는 이것이 어휘 능력이다.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 기본 학습에서 정리를 해봤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주제를 좀 바꿔서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죠. 그림으로 그려서 봅시다. 네모 동그라미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포상 또는 폄하, 폄회, 좀 어려운 말로 폄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이란 측면으로 나눠 봅시다. 그런데 양 측면을 섞어서 포폄 이런 말을 쓰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섞인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부정을 표현하는 단어, 그런데 긍정과 부정을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그 뒤에 어떤 말이 오는가에서의 호응 문제.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됐던 사례, 포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드는 게 더 좋겠네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농민의 애환. 그럼 농민의 애환이라고 할 때 애는 슬픔, 환은 기쁨. 서로 반대되는 그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애환 이렇게 쓰면 맞는 것이에요. 농민으로 살면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 아니면 또 슬픔 양 측면을 묶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애환을 위로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 호응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위로는 슬픔에 대해서는 위로할 수 있지만 기쁨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할 단어로 많이 꼽았던 것들 한번 짚어보면은 사사하다, 사숙하다. 이건 의미,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가의 문제죠. 사사하다라는 것은 스승으로 섬기다. 일사자를 스승사자, 섬길사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죠. 사숙이라는 것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으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 배우다. 그것을 사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의미 해석의 문제. 또 주의할 호응 문제로 좀 주의할 것 꼽아봤던 것으로 조언과 자문도 있었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다 이렇게 호응되지만 자문하다, 자문을 구하다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이것은 말이라는 것에 꾸미는 말 정도. 그러나 자문이라는 것은 물음을 묻다. 그래서 소수로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리는 것이다. 소술 기능을 가진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점이죠. 자, 이런 정도가 이제 단어편에서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다음, 요즘에는 TV나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잘못된 습관,
자, 이런 것으로 굳어지는 이런 사례. 최근 생활 속에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시험에 반영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뭐 대표적인 과거 전통적인 사례, TV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보다 보면서 말투가 좀 와전되는 왜곡되는 이런 경우, 무엇무엇으로 밝혀져.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자체는 맞아요. 근데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그 뒤에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수질오염 자체가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의 원인이지 이 밝혀짐 이것이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뉴스 보도나 이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말투가 습관화돼 버리는,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부분에 잘못 들어가서 앞뒤 문맥이 호응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경우가 예전에 예문으로 썼던 그런 모습입니다. 좀 최근에 출제가 됐던 사례를 들어본다면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하면서 누우실게요. 뭐뭐 하실게요 라는 표현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죠. 자, 이것은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뭐뭐 하실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어야 되는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3의 상황이 겹치는 이런 경우에라야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일테면은 뭐 상품 가격이 뭐 어찌어찌 하셔서 이럴 때 상품 가격이 주어인데 시를 붙이는 이런 잘못만큼이나 그렇게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임을 표시하려다가 잘못된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방송국에서 촬영 현장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장면이 보이는, 그러다 보면은 방송국 관계자들이 출연자들을 높이겠다 이런 의식에서 뭐 다음 팀 올라가실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방영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들이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보이다 보면은 마치 높임법으로서 올바른 표현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미 뭐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조금 관점을 바꾸어 틀렸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남용이 되는 불필요하게 많이 쓰이는 이런 경우, 그런 것으로 개인적으로란 말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문법적으로 X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용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대답한다면 그 대답은 거의 100% 개인적인 대답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은 거고 개인적인 생각을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공인, 공직자. 예를 들면 뭐 청와대나 어떤 정당의 대변인,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곧 청와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 어느 정당, 당 전체의 입장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정당이나 이런 것들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그 뒤에 이제 부연으로 거기에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어떻다라는 것을 덧붙인다면 그때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죠. 공식적 입장 표명과 구별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쥐가 무슨 뭐 공직자의 어떤 단체의 대변인 역할이나 되나 하는 뭔가 뭐뭐한 채 한다.
이러한 거부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건방진 사람처럼 보이고 주는 것 없이 얄미운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이런 것으로 그 가수라든가 아니면은 연예인, 가수를 포함해서 연예인이라고 했죠. 자, 아무튼 가수나 아니면은 연기자,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가? 뭔가 뭐 그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다라고 했을 때 공인으로서 뭐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공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은 TV에 등장해서 어떤 토의하는 그런 예능 같은 그런 프로에서 그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근데 왜 공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걸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 이야기하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TV에 노출되는 것으로 온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 과거의 그 귀족처럼 신흥 좀 높은 이런 계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공인이라고 봐야 한다. 뭐 이런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된다라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도 역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 경우 이런 것들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는 이런 표현들은 분명하게 남용이라는 것 되도록이면 그 말을 좀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만큼이나 꽤나 거부감을 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그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그 느낌 전혀 못 느끼고 자신이 올바르게 쓰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단어의 적절성 문제를 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문들 하나씩 살펴가도록 할게요. 물론 예문 들어갈 때 최고 난이도 항상 목적의식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늘 강조했었던 거 평행구조죠. 다른 것들은 예문 연습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행구조라는 것은 이 제목을, 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가 머릿속에 있어야 관련된 여러 예문들이 빠르게 감각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눈에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쓰지 않으면 왠지 자꾸 느낌만으로 뭔가 어색한 듯한데 막상 점검해 보면 어디가 어색한지 찾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만큼은 용어, 제목을 꼭 챙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문 연습 많이 했던 것들 중에서도 적어도 그 어느 정도 합격권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뭐 한 40가지 정도 패턴의 유형이 있다. 비문의 유형이 4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40가지가 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충분히 연습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연습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가끔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틀렸던, 놓쳤던 이런 예문들을 따로 뽑은 뒤 그것의 제목을 정해봅니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한 5개 정도 압축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나친 명사화 구성 등등 이런 몇몇 가지는 좀 챙겨둘 만한 이런 거리가 있죠. 근데 그 제목을 챙겨두면은 문제 푸는 시간
잘못된 지점을 찾아내는 이런 시간이 아주 짧아집니다. 예문들을 좀 살펴가겠습니다. 1번에 말과 글은 우리 후손에 물려줄 해서 뭐 유적명사 뒤에 개, 무적명사의 이것의 문제죠. 이거 말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연결해 보면은 말과 글, 얼마 전에 그 훈민정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자인가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인가, 우리 언어가 그 등재된 것이 아니라 책이 문헌이 등재된 것이다. 자, 그런 만큼이나 이 말과 글 좀 비슷하게 세종대왕이 만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우리 문자이지 우리 말을 만든 건 아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도 우리말은 존재했던 거죠. 네,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이 A와 B 하나만 맞는 것인데 두루뭉술 둘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 두 번째, 뭐 기상대는 내일 아침 비가 오겠다면서 뭐 이런 경우에 기상대라고 한다면 기상대는 기상을 관측하는 곳 이걸 말하는가, 아니면 기상청, 여기는 발표했다의 주체가 되려면은 발표할 만한 주체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상청 정도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저 용어 사용의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는 오겠다면서 그래서 동시적 상황을 나타내는가 아닌가 해서 앞에 비가 온다는 것과 뒤에 강은행은 많지 않겠다는 내용이 호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접속어의 사용 문제, 이것이 점검 포인트가 되죠. 자, 3번도 평행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건 뭐 것으로 시작하면 것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부분이 점검돼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중간 부분에서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든다. 여기에서 세 개가 열거가 됐어요. 자, 그럼 끝부분에 든다, 여기에 기대서 시간이 든다, 호응되는지, 노력이 든다, 비용이 든다, 이 세 개 단어에 모두 든다라는 이 단어가 적절한지, 아니면 내용의 의미가 통한다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주려면은 좀 다른 소수로를 넣어서 맥을 구별해주는 이게 더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앞에 수식어가 깨끗해지려면 해서 많은 비용, 많은 노력,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가, 앞뒤 양쪽 다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가 의미의 응집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 있는 탱글탱글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묶여진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의미가 더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푹 퍼진 느낌이 들어서 문법적으로 맞아도 의미 전달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점. 다음 네 번째, 역시 평행 구조의 면이 있는데, 유리 건물은 은폐 공간을 최소화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 여기가 이제 쉼표 이런 형태를 띄었다면 A와 B를 쓰는 경우, 역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A와 B는 앞에 수식어가 오는 경우에 바로 뒤에 것만 꾸미고 끊어서 B를 구별해야 되는 것인지, A와 B를 묶은 상태에서 이것이 둘 다 꾸미는 것으로 봐야 할지 의미의 중의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뒤에 소수로 이게 올 때 뒤에 것에만 기대어 소수로가 호응되는 것인지, A와 B를 묶어서 소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이 A와 B 자체도 내용면에서 또 형식면에서 나란히 놓을 만한지를 따져야 된다. 내용면에서는 뭐 앞에 것이 동그라미 2개 수준인데 뒤에 것 동그라미 하나 수준이라면 A와 B 이렇게 나란히 놓을 게 못 되죠. 또 동그라미 2개로 내용이 호응된다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이 부분의 짜임새와 이 부분의 짜임새가 유사하지 않으면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A와 B 구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4가지 점검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각종 사고 예방 밑줄 치고 업무의 생산성 밑줄 치고 벌써 이 형식적인 면에서 짜임새가 같지 않다는 게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평행구조의 오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가 한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읽고 느낌에 따라 따져보면은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의 생산성도 그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많이 풀어왔던 이 뒤에 것과의 호응 문제, 익숙한 부분만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다와 호응되는 거,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다, 호응되는데 앞에 각종 사고 예방을 높이다, 이건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어울리는 단어를 썼다면 이것과 호응되는 것, 이것과 호응되는 것 다 문제가 없는 단어가 쓰였다면 형식적으로 여기에 짜임새가 나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놓친 상태로 이게 맞는 문장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과 비문에서 가장 난이도 높게 쓰이는 그런 부분이 이 평행구조의 오용 이 부분이고요. 전통적으로도 출제자가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즉 어법과 비문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어김없이 평행구조 오용에 해당하는 이런 예문들이 사용됩니다. 뭐 많게는 그 1, 2, 3, 4, 4개의 선택지가 모두 평행구조 오용에 관련되는 이런 짜임새, 평행구조란 면에서 틀린 거 3개, 맞는 거 하나 이런 정도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5번째,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해서 여러 가지가 열거되는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용면에서 대등하게 나란히 열거할 만한 성질인지 만약에 그 대등하게 열거될 거라면은 우리가 그 문장 부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위 항목의 큰 골격을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면은 그 틀 안에서 다시 하위 항목을 나누는 이것은 가운데 점으로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등급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묶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호응되는 이런 관계를 따져보도록 해야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어법과 비문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 문법적 질서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 형태의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틀린 것이라고 쓰인 예문이 있어요. 근데 틀린 것으로 예문이 사용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3가지가 틀렸다. 3가지의 틀린 지점이 있다. 근데 그 문제를 해설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뭐 주어 스스로 호응이 안 됐다든가 이런 가장 눈에 잘 띄는 문제점 1가지 또는 2가지 이런 정도만 지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제 틀린 문장을 이렇게 옳게 고쳐놨다라고 해설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설명인 거죠.
그런 부족한 설명의 예문을 읽어보면 여전히 뭔가 느낌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틀린 걸 맞게 고쳤다고 해설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느끼면서 문장을 연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 찜찜한데도 맞다고 하는 이 느낌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항목은 뭔가 깔끔하게 진도가 끝났다는 느낌이 안 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요 어법과 비문이란 단원에서의 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책이나 설명이 잘못된 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수험생이 공부를 잘못해서가 아닌 거죠.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 이런 태도로서 그런 것을 극복해야겠습니다. 다음 6번째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여기도 역시 평행구조 A와 B. 그러면 사고 원인 파악이라는 내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내용은 대등한 수준에서 나란히 놓을 만한가? 그 다음 뒤에 조속히 마련하다라는 것과의 호응관계. 사고 원인 파악 조속히 마련하다.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하다. 호응되는가? 거기도 앞에 사고 원인 파악과 뒤에 조속히 마련하다는 호응이 안 되죠.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고 원인 파악 여기에는 3개의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는 명사 형태를 띠지만 형태로서의 명사 그대로 명사인 것과 형태는 명사인데 단어 내용상 서술성을 띠는 서술성 명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 서술성의 특징을 살려서 명사로 표현하지 말고 서술어 형태로 표현을 바꿔주는 것이 매끄럽다. 그러니까 사고 원인 파악 이건 지나친 명사화 구성이에요. 그래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다. 파악이라고 끝맺음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다. 용언답게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추가로 고려돼야 될 부분. 다음 7번 정의감의 반로나 부당한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범. 여기도 역시 A와 B, A이거나 B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뒤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것이 호응되는가? 부당한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정의감의 반로에서 발생한 폭력, 호응이 돼요. 그리고 나면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와 B의 내용상의 관계, 형식상의 관계. 그래서 내용상 나란히 놓을 만한 이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어때요? 정의감의 반로 그러면 A의 B 이런 구조인데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 이건 전혀 짜임새가 다르죠. 그래서 앞에 걸 기준으로 뒤에 걸 바꾸든 뒤에 것에 기대어 앞에 걸 바꾸든 짜임새도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통일하기 어려우면 둘 다 바꿔야죠. 더 나아가 정의감의 반로라고 할 때 반로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한자말이 되죠. 그래서 이 한자말이 우리말을 쓰는 것보다 의미가 더 명료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말보다 어휘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나누어 표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미를 꼼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다면 가능하면 우리식 표현이나 좀 더 같은 한자라도 생활 속에 친숙한 일상의 한자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 8번째 외국에 나가면 말은 저절로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여기는 그 주어의 생략으로 누가 나가는 건지 그래서 또 뒤에 훌쩍 떠났다가 누가 낭패당하다 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하나쯤 정도 주체가 누군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 점.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면 자 우리나라를 기준에 둘 때 우리나라를 기준에 두고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나가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들어오다라고 표현해야죠. 나가다, 들어오다. 그런데 그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친구에게 야, 너 미국 언제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죠. 미국에 들어간다는 건 미국을 중심 국가로 보고 우리를 변방 국가로 보는 좀 사대적인 그런 느낌이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고, 그 다음 또 어휘 면에서 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런 것들로 해외라는 말,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 사실은 올바른 것은 국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 여행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해외 여행 이런 말들이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해진 그 출발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기인한다는 거죠.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나라니까 당연히 바다가 곧 국경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선 당연히 일본의 경우는 해외 북에 동일시될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그 북쪽이 그 적성 국가로, 적대적인 국가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다가 곧 국경과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하는 건 통하긴 하죠. 그러나 가능하면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같은 면에서 이 반도 국가라는 말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좀 순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어휘이기도 하죠. 반도 무슨 뜻일까요? 한반도, 아무 의식 없이 쓰는데 사실은 섬도자의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비롯된 거죠. 일본식 사고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네나라는 섬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섬도 아니고 삼면은 바다지만 한쪽은 대륙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반만 서민, 이런 뜻으로 그 글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현재 그 마땅한 어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한 어휘를 지어낼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바꿔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일본식 한자나 이런 것처럼 일본식 어휘였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바꾸는 이게 능사는 아니죠. 바꾸는 것도 좋지만 언어 대중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이런 정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좀 지키는, 의사소통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권장하고 또 그렇게 사용 빈도를 늘려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나머지들은 대부분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첨언해서 보충할 부분을 지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문장만 더 보죠. 나자프의 질서 회복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했으며 밤 11시 이후 통금령을 내렸다. 자, 그럼 여기는 주어가 없다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이긴 한데 주어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정부는 아니면 국방부는 이 정도를 주어에다 넣었다. 나자프 질서 회복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을 만한 주체가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방부, 정부 중에서도 국방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중에서는 주체가 뭐냐라는 부분이 좀 분명히 나올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병력 파견을 국방부가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뒤 밤 11시 이후 통금령을 내렸다라는 것이 똑같이 국방부가 통금령을 내리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자프의 병력을 파견했다면 이 11시 이후 통금이라는 문제는 나자프에 있는 현지 부대장, 그 부대장이 내리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깔끔한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병력 파견은 당연히 알만한 조치 아닌가. 이렇게 넘겨짚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다음 10번.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일 것이다.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에서 것으로 끝나면 뒤에 것으로 끝나야 한다. 이 전체 호응 문제 살펴보고 그 다음 그야말로 좀 상투어가 될 수 있는데 뭔가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의 효과가 있는지 다음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라는 부분은 앞에 의존하다라는 것에 호응되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의존할이라는 것에 주어가 없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될 사항이고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존할 수 있다, 의존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원활한 시스템 운영 여기까지를 밑줄 치고 보면 이게 과연 의존할 수 있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느낌이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주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문장 전체 주어와 그 뒤에 서술부의 내용상의 호응 이거를 하나 더 메모해 두시고 그것을 더 바꿔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뒤에 기본적인 설명들은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설명으로도 문장이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바꿀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이런 과정에서 연습 자료로 쓰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본 자료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평범한 수준에서 예문들을 많이 썼어요. 대신 양을 늘려서 빠른 속도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최종 정리 자료답게 빠른 속도로 점검해 보는 연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놓치는 좀 주의할 만한 5개 정도의 제목 아까 2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었죠. 평행구조의 오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술성 명사, 아니면 지나친 명사화 구성, 뭐 이런 용어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제목을 잡아주면 그 예문을 읽었을 때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점을 더 훨씬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잡아내는 힘이 된다. 이것이 비문편에 대한 마지막 정리 활동입니다. 80개 문장이니까 좀 충분히 연습해 볼 기회가 될 듯 합니다. 그 정도 살펴두시고, 이 정도에서, 정리 특강은 마무리 짓고,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 볼 것인데, 시간이 좀, 여의치는 않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알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수했던 그리고 자주 틀렸던 이런 지점을 목록화하고 그 목록화한 상태에서 하나씩 제한된 시간 안에 점검할 기회를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목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은 시간 배분의 효율이 좀 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목록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게 활용 가능한 시간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항목에 1시간을 투자할지 30분만 투자해야 될지 시간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배분된 시간 안에 딱 멈추는 더 하고 싶어도 다른 항목을 위해서 욕심을 끊고 항목을 바꾸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듯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